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럽 지중해 무역의 몰락입니다. 서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가운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대한민국이 그런 우리의 세계관을 남한도 갖고 있고 북한도 갖고 있으면은 북한도 이 남북한이 평화를 통일을 하면 우리가 대륙으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대양으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미국 역사 별로 안 배웠어요. 중국 역사도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유럽 역사를 쓸데없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유럽 중심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성서도 유럽 중심으로 성서를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완전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뭐 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진 거죠. 저는 이런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이 인류한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넓은 시야로 성서를 바라다 보면 성서가 신비의 책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역사에 되는 거죠. 미국이라는 그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인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럽 지중해 무역의 몰락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메흐메트 2세가 19살인가 20살 때, 22살 때인가, 나도 알렉산더처럼,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콘스탄티노플 동방 가톨릭의 아주 핵심인 거기를 콘스탄티노플을 내가 함락시킬 거다.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벽을 4m가 넘는 벽을 뚫는 포를 어마어마하게 쌓아갖고 결국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후로 그리스 아테네까지 정복을 하죠. 그리고 아라곤이라고 동지중해 아라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차지를 하죠. 그리고 레반트, 팔레스티나인 시리아 이쪽 무역을 차단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스만 세력은 중부 아드리아해까지, 크로아티아 직전까지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베네치아의 영토였던 크레타 섬을 정복하면서 유럽 지중해,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까지 이 비단길 무역을 비단하고 후추, 향신료, 이거를 아주 어마어마한 향신료가 넘나들었는데 딱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딱 가운데 버티니까 항로가 없어진 거예요. 당시 블루칩으로 여겨졌던 향신료를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해상권을 다 장악하니까 이때부터는 지중해 중심 정치 경제가 서유럽 신항로 개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 지도가 나갈 겁니다. 유럽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레반트 지역을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두낭, 이 비단 중국까지 장안까지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옛날에는 이 비단길이 이어졌는데 이슬람이라는 딱 국가가 버티고 있는 거죠. 가톨릭이 이슬람하고 대치가 되니까 가톨릭 국가였던 서유럽 국가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단길을 포기하고 해상으로 인도로 가자. 그래갖고 인도 해상길을 계속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도로 가는, 그러면은 유럽에서 어떻게 아프리카 히마 케이프타운을 해서 인도로 갔느냐? 이게요, 파도가 이렇게 해안선에서 한 20km, 30km 넘어가면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직사각형으로. 그때 막 이제 제가 창세기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막 지구가 둥글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보통 선원들은 의식이 저 끝에 가면은 완전 레비아탄, 바다 괴물한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또 파도도 세갖고 이 배들이
그 큰 파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해안선 한 10km, 그러니까 계속 해안이 보이는 거야. 유럽,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서아프리카를 계속 따라오면서 해안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은 아프리카에 이제 배를 대고 또 식량도 물도 구해갖고 또 가고 그래갖고 인도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쪽 지구가 둥글다면은 그냥 쭉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에 인도가 있으니까 되지 않느냐. 대항해 시대 때 그런 생각을 해요. 15세기, 1400년부터 유럽인들이 항해술을 발전시킵니다.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는 생각을 하고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 후추를 만드는 생산하는 섬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로 가는 항로, 일본까지 가는 항로를 발견하고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는 다양한 지리상의 발견을 이룩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제는 전 지구에 몰랐던 거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었던지 몰랐던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성경 특강에도 나가고 있지만은 서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가운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대한민국이 그런 우리의 세계관을 남한도 갖고 있고 북한도 갖고 있으면은 북한도 이 남북한이 평화를 통일을 하면 우리가 대륙으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대양으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돼.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동그래.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포르투갈의 엔리크라고도 그러는데 엔리크 왕자를 주축으로 해서 전부 다 리스본에다 다 사람을 모아요. 그래갖고 연구를 해요. 항해술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천문학도 공부를 해갖고 15세기 초중반에 이 엔리크 왕자가 대서양 방면에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가서 이제 포르투갈 가서 하니까 이탈리아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콜럼버스. 이탈리아는 아예 바깥으로 나갈 생각 자체를 못했죠. 그건 꿈도 못 꿨어요. 그래갖고 이제 스페인에 포르투갈에 가서 나 좀 좋아보라. 내가 이제 인도 항로를 찾겠다. 그러니까 야 어려움 없다. 저기 나가갖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 멀리 나가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벨 스페인 여왕한테 가갖고 설득을 하죠. 어쨌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유럽 아메리카 항로 개척이 있고 바스코 다가마의 아프리카 남단을 통한 인도 항로 개척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부터 계속 해안선을 따라서 그래갖고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서쪽에 도착을 하죠.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세계 일주가 돼요. 세계 일주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떠나갖고 아메리카 그리고 남극에 저도 거길 가봤지만 마젤란 저는 케이프타운 희망봉도 한 6번인가 7번 갔다 와봤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넘어가갖고 저 파도가 굉장히 세요. 남극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그거를 해낸 거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합니다. 필리핀에 가고 마젤란은 죽고 남은 이제 선원들이 필리핀을 통해서 인도로 해갖고 다시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해서 스페인으로 도착하는 이게 아주 15세기 말 1492년에 아메리카 발견하죠. 16세기 절정 1622년에 세계 일주를 하니까 이 영향으로 고대 이후 동서양 교역이 육상으로 했던 비단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대서양 그러니까 대서양에서만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아니고 그 자기네들끼리만 했던 그 무역, 북유럽, 이 아주 북유럽이 또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 네덜란드, 덴마크, 이 바이킹 족속들 해상 무역을 독점했던 한자 동맹이 타격을 입어요. 완전히 아메리카로 가면서. 한자 동맹은 영어 한자가 아니고 한자, 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굉장히 그 피를 이렇게 칼로 해갖고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약속을 어기지 말자. 그래갖고 칼로 이렇게 해갖고 약속을 그렇게 하는 한자 동맹도 커다란 타격을 입죠. 어쨌든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제 식민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전 남미를 스페인이 다 하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멕시코도 스페인이 다 갖고 가죠. 그리고 이 미 대륙의 아랫지방을 스페인이 갖고 가죠. 영국, 지금 동부 뉴욕 있는데 영국이 많이 갖고 오고, 또 프랑스는 중부. 그래갖고 뭐 네덜란드 전부 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갖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하고, 그래서 그거를 동인도 회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립을 해서 이제 인도, 뭐 아시아 이거를 전부 다 착취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세계관을 서유럽 세계관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미국 역사 별로 안 배웠어요. 중국 역사도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유럽 역사를 쓸데없는 뭐 합스부르크, 뭐 무슨 리어 왕, 뭐 아주 프랑스, 뭐 프랑크족, 뭐 게르만족,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유럽 중심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성서도 유럽 중심으로 성서를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완전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뭐 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진 거죠. 저는 이런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이 인류한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넓은 시야로 성서를 바라다 보면은 성서가 신비의 책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역사에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유럽,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까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완전히 유럽같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우리가 좀 멀게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식민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아니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와가지고 후추도 사가야 되고 비단도 사가야 되는데 이게 이슬람하고 이게 충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도는 항로를 개척하고 아예 아메리카를 발명해서 대륙을 발명하고 완전히 무슨 뭐 담배, 뭐 옥수수, 감자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라고 많이 들었죠. 지금 말하면 도미니크 공화국, 그 다음에 바하마 이런 지역을 서인도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이쪽을 동인도, 아메리카 쪽에 있는 카리브 해역 있는 데를 서인도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좀 사진으로 나갈 거예요. 어쨌든 이 아주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랍 오스만 투르크는 중개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이 올스톱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슬람 국가들이 발전을 하지 못해요. 다른 나라들은 근대 이제 산업혁명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데 오스만 투르크는 16세기 그 상태를 그대로 19세기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오스만 투르크는 프랑스한테도 뺏기고 영국한테도 뺏기고 계속 뺏겨가면서 영토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뺏기죠.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터키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 영화는 그 중개 무역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도 전 근대적 요소가 남아 있고 지금 많은 경우 중동은 굶주리고 있죠.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바라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나누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못했던 거죠. 요 향해술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중국에서 들어온 나침판, 요게 페르시아로 들어와요. 그 나침판이 유럽인들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원양항해에 아주 필요한 지시나 기술이 없었어요. 현재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라는 거, 중국, 인도 존재는 이게 연결은 되지고 물건이 왔다 갔다만 하지, 이게 몇몇 여행기에서 이 마르코폴로 뭐 이런 거에서는 있긴 있는데 정확한 지식이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슬람과 교류를 통해서 전래된 나침판, 아스트롤라베, 관측용, 계시용이에요. 요거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거 저기 사진으로 나갈 겁니다. 과학기계, 그 다음에 4분의 매월 1월 초 북쪽 하늘에서 나타나는 유성우,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를 보면서 저쪽이 북쪽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뭐 저도 지금 요즘 맨날 화성하고 금성이 이렇게 막 뜨면서 서로 위치를 바꿔 가요. 그리고 저는 북극성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죠. 카시오페아 북두칠성의 정가운데 있는 게 북극성이에요. 항상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매일 밤에 이렇게 별을 보는 사람들도 하는데 그 옛날에 그 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런데 나침판의 도움을 받으면서 원양 항해술을 배울 수 있죠. 변방에 위치해 있고 살려면 밖으로 나가 있던 포르투갈 스페인에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도 제가 가봤지만은 굉장히 척박해요,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는 상업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나라야. 그래서 리스본이라는 게 국제 대학도 생기지만은 국제 무역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면서 포르투갈이 항해술과 해양 지도를 만드는 능력이 생김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슬람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이 비단길을 막으면서 무역 항로가 막히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다른 거 이야기를 막연히 들으면서 또 그때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이야기가 같이 막 맞물어지면서 미국이라는 대륙, 남미라는 대륙, 북미라는 대륙을 발견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 인류 역사의 변화가 옵니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까지 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합중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가 그래서 됐잖아요. 그래서 그 패권 국가의 힘으로 우리 6.25 전쟁에 참전을 해갖고 우리가 공산화되는 걸 막고 우리는 미국의 볼모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453년 동로마 동방 가톨릭 교회 비잔틴 제국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가 메흐메트 2세라는 젊은 술탄한테 무너지죠. 그래갖고 동방 가톨릭 교회가 이슬람화 됩니다. 그래갖고 지중해 이 콘스탄틴 거기가 여러분들 지중해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동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인데 점점 서쪽으로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지중해 무역권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중국 길게는 우리 신라 경주서부터 시작하는 실크로드가 쭉 연결돼 갖고 중동을 지나 갖고 중동에서 또 한번 또 튀겨 갖고 비단이라든지 자기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게 튀겨 갖고 지중해에서 무역권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딱 이슬람이라는 딱 세력이 딱 한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 프랑스며 영국이며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중해 무역권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야 이게 뭐 무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슬람이 터키 오스만 제국이 딱 틀어지고 있으니 이 다른 항로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항로, 아프리카를 쭉 내려오면서 케이프타운까지 이제 항로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흑인들한테 많이 이제 착취를 했죠.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대항해 시대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포르투갈 2번이나 갔다 와봤지만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척박해요. 그냥 가면 척박하다 이걸 느껴요. 유럽 최대 해상 무역권이었던 지중해와 그 다음 가는 북해 및 발트해 그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하는 변방 국가가 포르투갈이에요. 조그만해요.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완전히 둘러싸이고 바다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바다로 밖에. 그래서 농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상업 말고는 할 게 없었죠. 그래서 리스본이라는 공간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습니다. 때문에 포르투갈은 유럽 그 어느 나라보다도 상업 부르주아 세력이 강성했어요. 이는 포르투갈 왕이 계승해서 정통 귀족 세력이 지지한 카스티아가 패하고 상업 부르주아 세력이 후원하는 아비스 왕조가 들어선 것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제 처음에 저 대서양 저쪽 끝으로 가면은 완전히 절벽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또 대서양 그 중간에 그 바다가 크니까요. 그 어느 정도 가다가 다 난파되고 죽고 그래서 거기는 그야말로 포세이돈 악마가 거기를 지배한다고 믿었어요. 어두움이 지배한다고 믿고 거기 갈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은 이제 거기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자꾸 서쪽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대항해가 가능했던 것은 갤리온이라고 범선 있죠. 범선 도시 막 40개, 60개까지 있는 범선. 이 카락에 비해서 폭과 전체 길이가 이 카락이 1이라면은 범선은 4 정도. 굉장히 컸죠. 카락은 사람이 그 노예들이나 뭐 자유 전문 노잡이들이 노를 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양을 넘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17시간 노를 짓는다는 게 그리고 그 지하에서 배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배 1층에서 그거를 짓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배 발견으로 인해서 범선의 이 발달로 인해서 대항해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바닥 흘수가 얕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동시에 안정성이 높았다는 거죠. 카락보다 뱃머리 누각이 작고 선민 누각이 컸던 거죠. 45개 돛대를 갖추고 자 이제 노 젓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다 뭐를 넣을 수 있냐면 대포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또 뭐를 넣을 수 있느냐 하면은 많은 곡물들 나중에는 이제 은광을 발견해 갖고 은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신대륙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포르투갈까지 그걸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 사진에 나가지만 이 범선 여기는 거의 뭐 노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도수로만 막 조절해 갖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지만 캐리비안 해적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돛 가지고 전쟁하는 겁니다. 돛 갖고 여행하는 거죠. 유럽인들의 대항해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중국은 정화라는 사람이 그 정화가 뭐 끌고 세계를 전부 다 다닌 거는 7차 여행까지 했는데 어마어마한데 이상하게 중국은 그 중화 사상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오랑캐고 우리 중국 대륙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 바람에 최고의 청나라가 마지막에 일본한테 무너지고 영국한테 무너지는 그러한 아주 수모를 겪게 되죠. 바다를 정복하는 자, 바다를 장악한 자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면이 바다고 한 면이 대륙으로 연결돼 있죠. 진짜 우리나라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륙하고 연결돼 있지 않아요.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죠. 물론 사면이 다 뭐 바다로 돼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 있기 좋은 여건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과 같은 섬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왜 섬나라이냐면은 38선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연결을 못 해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은, 지형적 조건은 세계 최고의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배가 뭐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갖고 뭐 20만 컨테이너를 뭐 20만 개를 실는다, 뭐 10만 개를 실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좀 남북한이 통일이 돼 있다면 우리나라의 이 훌륭한 기술, 그 다음에 북한의 훌륭한 노동력, 그럼 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포르투갈은 어마어마한 은하가 들어갑니다. 그 조그만 나라로. 그런데 포르투갈이 지금도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국가 기반 시설 정리하는 데 쓰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다 써버려요, 포르투갈이. 그래갖고 그렇게 많은 식민지에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들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에서, 지금 그때도 변두리였지만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지만은 나라를 결국은 일으키지 못했던 이유는 국가 기반 시설을 하지 않아서 그런 지금도 힘든 나라, 유럽 국가지만은 힘든 나라가 되죠. 저는 요즘 우리나라 기반 시설 해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KTX며 뭐 하여튼 동네마다 이 지금 기차와 기철을 연결해주고 고속도로를 연결해주고 이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기만 하면은 뭐 웬만한 것에서 경쟁력에 뒤지지 않게 되는 거죠. 뭐 하수, 상수, 뭐 그다음에 그 전기, 그다음에 이 IT 이거 기본적인 거 까는 거, 이게 우리나라를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적어도 제 생각에는 50년에서 100년 이상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변국이 아니고 최고의 선진국으로서 품위도 높은 나라로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요에 의해 기술이 맞춰 발전함에 따라서 유럽의 변방이었던 포르투갈은 원양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이후 발전한 원양 항해 기술이 밑거름이 됩니다. 이 동방의 강성한 오스만 제국의 등장으로 필연적으로 대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유럽인들은 포르투갈을 따라서 원양 항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덕분에 대항해 시대가 나갔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 항로를,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항로를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이었지만 스페인에서 떠나갔고 남미까지 돌고 필리핀에 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부하 선원들이 결국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알면서 점점 식민지가 많아지면서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초강대국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이 바다로 나가려고 그랬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향신료, 금, 은, 이런 비단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대항시대 발생 원인 중 하나는 향신료, 후추.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는 사람들인데 후추를 딱 뿌려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후추 한 말 뭐 값이 말 3마리 값, 뭐 사람 2사람 값, 후추 값하고 금 값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그러니까 금무게하고 너도 나도 향신료 무역에 뛰어들여서 수요보다 공급이 이제 향신료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인도가 갖고 후추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온 거죠. 항로도 개척되고 그러면서 이제 향신료 무역이 시들해지긴 했지만은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후추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신료가 원산지에서 유럽 시장에 도착하기까지 10단계 이상의 유통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후추의 경우 베네치아에서 가격이 생산지 인도에서 가격보다 30배에서 40배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후추를 한 번만 들여오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지. 배로 성공만 하면은 확고한 이 향신료 수입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곧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모하게 생각되었던 1492년 콜럼버스 10월 12일로 알고 있고, 이제 요 토요특강에 들어가는 요 토요일 날 전날 11월 27일 날 추수감사제, 청교도 메이플라워 사람들이 요것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이거 100년 후의 얘기인데 좀 오늘은 오늘이 추수감사제 미국은. 그래갖고 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지금 서로 가족을 만난다고 지금 이동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 거죠. 신항로 개척, 항해도 스페인의 이사벨라 황후의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인도의 향신료는 국왕, 귀족을 비롯한 수많은 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요소가 되었고, 덕분에 많은 탐험가들이 신항로 개척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배도 갤리온 범선도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배도 지원받고,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은 그때도 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최신의 운항 편이었죠. 지금은 뭐 비행기 비싸듯이 배가 그렇게 비쌌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은 향신료보다는 금, 은, 노예, 설탕, 담배, 나중에는 이제 감자, 신대륙에서 감자, 옥수수 이런 것까지 다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술 더 떠서 모피 뭐 이런 것들까지도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이해이기 때문에 바스코 다가마와 마젤란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바하마 상륙과 카리브 지역의 탐험을 마치고 몇 명의 원주민들을 납치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 얼마를 갖고 본국으로 돌아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죠. 원주 1492년의 일입니다. 원주민들의, 그러니까 미 대륙, 신대륙은 1492년에 유럽인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죠.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으니까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인도를 가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여기가 자긴 죽을 때까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갖고 만나갖고 서인도 제도라고 그러죠. 그 이해도 좀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원주민들의 존재를 확인한 유럽인들은 미지의 신대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대륙과 새로운 항로의 등장은 그들의 인식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죠. 지속된 탐험으로 드디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이 인도가 아닌 또 다른 대륙임을 확실해지자 유럽의 최초로 신대륙의 존재를 알린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됐죠. 아메리고는 남성, 이제 라틴어는 아는 다 여성이고 우스나 오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대개 여성형을 쓰니까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됐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것은 정작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끝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죽었다는 거죠. 자, 콜럼버스와 이사벨 여왕.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50년에 태어나서 150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56살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탐험가이자 항해가입니다. 1484년 포르투갈 왕 주왕 2세에게 대서양 항해 탐험을 제안하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희망봉 루트를 준비 중이었던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간 거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붙어 있어요. 아니 스페인이 포르투갈 이렇게 감싸고 있죠. 요 지도도 좀 내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기사와 제독 자익이 발견한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 얻은 총수익의 10분의 1이라는 실현 가능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포르투갈에서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스페인 교회 성직자들은 포르투갈 교회에 대한 경쟁 의식으로 더 넓은 선교지를 필요로 했어요. 이 선교하고 또 신대륙에 정복하고 그래서 맞물려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선교 가톨릭 선교사들이 씻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칼과 총에 뒤따라가서 강제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원주민들을 물론 남미 대륙을 가톨릭화는 했지만은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가톨릭화했죠. 어쨌든 콜럼버스 이사벨 여왕이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선교지 얘기하니까 결국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를 등용합니다.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를 해군 제독으로 임명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가 발견하는 것의 10%를 콜럼버스의 소유로 준다는 조건 하에 선박 2척을 내줘요. 핀타호와 니나호를 내주고 과거에 이제 죄 지은 자들은 이 선언이 되면은 면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승무원 모집에도 협력해 줍니다. 또 팔로스 왕에 사는 핀소네라는 선장이 자기 소유의 선박인 산타 마리아와 함께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는 배 3척이 떠났던 것이죠. 계약 후에도 이사벨 여왕이 계속 지원을 미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항해가 걸린 시간은 6년이나 됐어요. 한번 해보자. 당시 콜럼버스 나이 49에 이제 신항해. 근데 인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콜럼버스 1차 항해. 콜럼버스가 탐험을 시작한 것은 당대 유럽인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사명인 기독교의 전파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탐구심이 아니고 각종 향신료의 수입을 위한 인도의 교역로를 얻을 수 있는 금과 보물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향신료, 금, 은을 하기 위한 것이지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러나 순수한 탐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보면 금과 보물에 대한 언급이 10일 분량에 수백 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또 이사벨 여왕과 계약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적은 부의 축척입니다. 콜럼버스는 총 4차례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해를 했는데 아메리카에 상륙한 것은 그 가운데 제1항해 뿐입니다. 제1항해 출범 1492년 8월 3일 그래서 10월 12일에 바하마 제도 과나하니 섬에서 산살바도르, 이게 살바도르가 거룩한 구세주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의 실질적인 본 대륙에는 못 가보고 거기 7,000개나 있는 서인도 제도 거기에 가갖고 이게 신대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그는 쿠바, 히스파니올라, 아이티에 도착을 해서 아이티도 사진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도착을 해서 이것을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원주민을 인도 사람, 인디언이라고 칭합니다. 제1회 항해 후 1493년 3월에 귀국해서 왕 부부로부터 신세계의 부왕으로 임명이 되죠. 제1회 항해 후 아메리카에서 그가 가져온 금 제품이 전 유럽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일화도 생겨납니다. 17척에다가 1200명의 대선단이 제2회 항해를 했는데 사실은 금을 캐러 갔는데 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 그리스도인의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과 착취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럽 사람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원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해 잘 들으셨나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유럽지 중에 무역의 몰락과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미국 역사에 미친 영향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강대국들이 새로운 세계를 찾고 무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하며 약소국과 원주민들을 착취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탐욕과 권력 추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느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이 결국 혼란과 분열을 가져왔음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제국들이 신항로 개척과 대항해 시대를 통해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부를 축적했지만 그 이면에는 약탈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정의와 평화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억압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연대를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도 그 힘이 논리 속에서 고통받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를 세상에 전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